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내 얼굴을 하고 왜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고. 도윤은 빗속에서 제압한 범인의 복면을 벗기자마자 비명을 지르듯 물었습니다. 진흙탕 바닥에 짓눌린 남자가 고개를 비틀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사님, 거울 보는 기분은 어때? 당신이 누리는 그 잘난 인생, 원래는 내 거였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빗물에 씻겨 내려간 범인의 얼굴은 도윤의 얼굴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한 명은 법의 수호자로, 한 명은 밑바닥을 전전하는 범죄자로 살아야 했던 잔인한 운명. 그들의 뒤바뀐 인생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와 35년 전 사라진 진실이 서서히 고개를 듭니다. 피보다 진한 복수와 눈물, 그리고 형제를 파멸로 몰아넣은 진짜 악마의 정체까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장대비가 세차게 쏟아지는 밤이었고 도심 외곽의 폐공장 지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윤이 진흙탕 바닥을 박차고 달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빗줄기가 눈앞을 가로막았지만 도윤은 앞서 달려가는 검은 그림자를 놓치지 않으려 눈을 부릅떴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녹슨 철문 사이로 몸을 날렵하게 숨기자 도윤이 권총을 꺼내들며 벽에 몸을 밀착했습니다. 도윤이 젖은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 넘기며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멈춰라.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다. 공장 안에서는 차가운 빗소리만 들릴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쌓여있는 목재 적재함 뒤를 살폈습니다. 그때 검은 그림자가 반대편으로 튀어나갔고 도윤이 몸을 날려 그의 허리를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두 사람은 진흙바닥을 구르며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상대가 도윤의 얼굴을 가격하려 손을 휘둘렀으나 도윤이 재빨리 피하며 상대를 바닥에 맺혔습니다. 도윤이 상대의 팔을 비틀어 누르며 뒷주머니에서 수갑을 꺼냈습니다. 도윤이 남자의 손목에 차가운 쇠붙이를 채우며 거칠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너 하나 잡으려고 내가 며칠을 밤새운 줄 알아? 바닥에 얼굴이 박힌 남자가 어깨를 들먹이며 낮은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비스듬히 돌려 도윤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잡았으면 됐지 이름은 왜 자꾸 물어봐요. 형사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도윤이 눈살을 찌푸리며 남자의 얼굴을 가린 검은 복면을 단숨에 벗겨냈습니다. 순간 도윤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들고 있던 손전등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남자의 얼굴을 비추자 도윤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도윤이 환영이라도 본 듯 제 얼굴을 거칠게 문지르며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너희 새끼 도대체 정체가 뭐야? 복면 속에 감춰진 얼굴은 도윤의 얼굴을 거울에 비춘 듯 눈매와 코의 높이까지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태호가 입가에 고인 피를 핥으며 비딱하게 웃었습니다. 놀랐나 봐요. 빗속에서 거울이라도 보고 있는 기분인가 보지. 도윤이 뒷걸음질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너 같은 범죄자 새끼가 왜 내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 태호가 묶인 손목을 흔들며 바닥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나도 그게 궁금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형사님이 가진 그 잘난 얼굴이 왜 내 얼굴이랑 똑같은지 말이에요.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며 경찰차의 붉은 빛이 폐공장 벽면을 물들였습니다. 도윤의 파트너인 성우가 차에서 내려 급히 달려오며 외쳤습니다. 도윤아, 잡았어? 다친 데는 없고? 성우가 도윤의 곁에 멈춰 섰다가 태호의 얼굴을 보고는 들고 있던 무전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성우가 눈을 비비며 더듬거렸습니다.
뭐야? 도윤아, 네가 왜 한 명 더 있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도윤이 성호의 시선을 피하며 젖은 옷을 털고 말했습니다. 일단 이놈 경찰서로 끌고 가. 가서 지문 검사부터 다시 해야겠어. 경찰서 취조실 안은 숨이 막힐 듯한 침묵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사과장인 박 반장이 팔짱을 낀 채 심각한 눈초리로 안쪽을 지켜봤습니다. 취조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도윤과 태호가 똑같은 자세로 앉아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도윤이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신경질적으로 던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문 검사 결과 나왔다. 너랑 나 갓난아기 때 헤어진 일란성 쌍둥이래. 태호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크크. 도윤이 주먹을 꽉 쥐고 책상을 쾅 내려치며 물었습니다. 난 평생 외동아들로 자랐어. 부모님도 나한테 형제 얘기는 단 한 번도 하신 적 없단 말이야. 태호가 앞으로 몸을 쑥 내밀어 도윤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거짓말을 한 거겠죠. 아니면 당신이 가짜로 만든 세상 속에 살았거나요. 도윤이 의자를 거칠게 뒤로 밀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함부로 입 놀리지 마. 우리 부모님은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야. 태호가 천장을 보며 아주 묘하고 구슬픈 곡조의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까만 밤 별 하나가 입을 맞추면 우리 아기 꿈나라로 배를 타고 가네. 노래소리를 듣던 도윤의 표정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그 노래,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건 우리 엄마가 세상에 하나뿐인 노래라고 나한테만 가르쳐 준 거야. 태호가 노래를 멈추고 슬픈 빛이 서린 눈으로 도윤을 올려다봤습니다. 꿈속에서 매일 들었거든요. 기억도 안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나를 안아주던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였으니까요. 도윤이 머리를 감싸쥐며 취조실 구석으로 걸어가 벽을 쳤습니다. 태호가 그런 도윤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따뜻한 침대에서 그 노래를 들으며 잠들었겠지만 나는 차가운 보육원 바닥에서 그 가자 한 줄 붙잡고 버텼어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윤이 뒤를 돌아보며 서늘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넌 빈집이나 털고 다니는 범죄자일 뿐이야. 태호가 수갑을 찬 손으로 자기 가슴을 툭툭 치며 대답했습니다. 난 내가 빼앗긴 걸 되찾으려던 것뿐이에요. 당신이 누리는 그 모든 행복이 원래 내 것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취조실 문이 벌컥 열리며 박 반장이 급하게 들어와 도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박 반장이 주변 눈치를 살피며 목소리를 죽여 말했습니다. 도윤아, 일단 나가자. 이 사건 상부에서 절대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라고 지시 내려왔어. 도윤이 박 반장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외쳤습니다. 왜요? 내 동생이라잖아요. 왜 숨겨야 하는데요? 박 반장이 도윤의 어깨를 꽉 누르며 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야. 경찰 조직 전체가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너 당장 짐 싸서 정직 대기해. 도윤이 취조실 유리창 너머로 태호를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도윤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찰서를 빠져나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에 올랐습니다. 도윤이 운전대에 머리를 기대고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때 조수석 위에 놓인 낡은 우편물 하나가 도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우편물을 뜯자 빛바랜 병원 기록지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성모 산부인과라는 글자가 적힌 종이 위에는
도윤의 양부모 이름과 거액의 돈이 입금된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도윤이 종이를 구기며 창밖의 빗줄기를 멍하니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윤의 눈동자가 분노와 말할 수 없는 혼란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입술을 깨물며 낮게 음조렸습니다. 누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갈라놓은 거야. 내가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어. 다음 날 아침 8시 도윤은 정직 명령을 무시하고 태호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재개발 구역의 낡은 빌라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복도를 지나 문이 반쯤 열린 302호 안으로 발을 들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도윤이 조심스럽게 방안을 살피다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것들을 보고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벽에는 도윤의 초등학교 졸업식부터 경찰 임용식까지 도윤의 일생이 담긴 사진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벽면에 붙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훑으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태호, 너 도대체 언제부터 나를 보고 있었던 거야? 방 안의 정적을 깨고 도윤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서둘러 전화를 받자 파트너 성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성우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도윤에게 소리쳤습니다. 도윤아, 큰일 났다. 태호가 병원 이송 중에 사설 구급차로 바꿔 타고 도망쳤어. 도윤이 입술을 깨물며 빌라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파악됐어? 성우야, 지금 당장 예상 도주로 차단해. 성우가 무전기 소음에 섞여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강회장 별장 방향으로 간 것 같아. 감찰반에서 너 찾고 있으니까 일단 너는 몸사려. 도윤은 전화를 끊고 곧장 차를 몰아 태호가 갈 만한 길목인 외곽국도 분기점으로 향했습니다. 태호가 탄 구급차가 도로 끝자락에서 속도를 줄이는 순간 도윤이 차를 가로막으며 급정거했습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태호가 구급차에서 뛰어내려 좁은 골목길로 몸을 날렸습니다. 도윤이 태호의 뒤를 쫓아 막다른 골목에서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태호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도윤의 눈을 똑바로 쏘아봤습니다. 형사님, 끈질기네.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도윤이 총구를 내린 채 태호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서 도망치면 넌 영원히 쓰레기처럼 쫓기며 살아야 해. 태호가 도윤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쓰레기처럼 산 건 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장난감처럼 주무른 강 회장이야. 도윤이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태호의 어깨를 붙잡으며 되물었습니다. 강 회장이라니 그 선행으로 유명한 기업가가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태호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억울함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 인간이 우리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라고. 한 놈은 귀하게 키우고 한 놈은 밑바닥에 던져서 어떻게 사는지 구경하는 괴물 같은 게임 말이야. 도윤은 태호의 눈에서 진실을 보았고 잠시 고민하다 그를 자신의 비밀 안전 가옥으로 이끌었습니다. 도윤이 차 뒷좌석에 태호를 거칠게 밀어넣으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일단 숨어. 지금 경찰 전체가 널 찾고 있어. 내 손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아무데도 못 가. 안전 가옥에 도착한 태호가 소파에 몸을 던지며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태호가 화면 속의 어린 여자아이 사진을 애틋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인이야. 내 딸인데 지금 병원에서 수술만 기다리고 있어. 내가 돈을 벌어야 했던 유일한 이유지. 도윤이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 태호에게 건네며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픈 것도 강 회장과 관련이 있는 거야? 태호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털었던 집들 전부 강 회장 밑에서 더러운 돈 만지던 놈들 집이었어. 그때 안전가옥 건물 밖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이 창밖을 살피자 검은 정장을 입은 괴한들이 쇠파이프와 흉기를 들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권총의 장전을 확인하며 태호에게 짧게 명령했습니다. 숨어 있어. 저놈들 강 회장이 보낸 용병들이 분명해. 태호가 서랍에서 식칼 하나를 집어들며 도윤의 옆에 섰습니다. 숨어 있는 건 내 체질 아니야. 형사님 뒤는 내가 봐줄 테니 걱정 말라고. 괴한들이 현관문을 부수고 들이닥치자 도윤과 태호가 동시에 몸을 날렸습니다. 도윤은 형사다운 절도 있는 타격으로 괴한들의 관절을 제압했고 태호는 날렵한 몸놀림으로 적의 급소를 공략했습니다. 둘이 서로의 등을 맞댄 채 몰려오는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리는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합을 맞춰온 파트너 같았죠. 전투가 끝난 후 바닥에 쓰러진 괴한의 주머니를 뒤지던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도윤이 괴한의 품에서 나온 명함을 집어들며 낮은 목소리로 의조렸습니다. 박 반장님, 왜 이 사람 명함이 여기서 나와? 태호가 명함을 뺏어들더니 코웃음을 치며 도윤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믿었던 세상이 얼마나 썩었는지 이제 좀 알겠어? 당신 상사도 결국 강 회장의 개였던 거야. 도윤이 명함을 구기며 고개를 떨어뜨렸고 그의 주먹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어 태호를 보며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경찰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널 돕겠어. 강 회장이든 박 반장이든 다 쓸어버리자. 태호가 피 묻은 손을 도윤에게 내밀며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형사님. 아니, 형이라고 불러줘야 하나? 도윤이 태호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름으로 불러. 도윤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다. 안전가옥의 무거운 정적을 깨고 현관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도윤과 태호가 동시에 긴장하며 문 쪽을 바라보자 낯선 여자가 당당한 걸음걸이로 걸어 들어왔죠. 정세진이 가죽 가방을 소파 위에 내려놓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형사님하고 절도범이 한 방에 있는 그림이 아주 묘하네요. 도윤이 권총을 갈무리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야 당신,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정세진이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보육원 출신들을 돕기도 하고 진실을 팔기도 하는 정세진이라고 해요. 기자라고 불러도 좋고 탐정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태호가 콧방귀를 뀌며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기자건 탐정이건 관심 없으니까 당장 나가. 우리 지금 예민하거든. 정세진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태호의 코앞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걸 보고도 나를 쫓아내고 싶을까요? 35년 전 성모 산부인과에서 조작된 사망 확인서 원본이에요. 도윤이 서류를 집어들어 내용을 살피더니 손을 가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사망 확인서? 이게 왜 우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야? 정세진이 도윤의 곁으로 다가와 서류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강 회장이 자기 앞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의 자식을 죽은 것으로 꾸미고 입양 사업에 이용한 증거죠. 당신들은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죽은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태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정세진의 어깨를 붙잡고 외쳤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도 강 회장이 죽인 거야? 정세진이 태호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강 회장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기록을 확인했어요.
도윤이 머리를 감싸쥐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나를 키워준 부모님은? 그분들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정세진이 녹음기 하나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누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세요. 당신 양부모님이 강 회장에게 입양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던 당시 대화 내용이에요. 녹음기에서는 도윤이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의 아버지가 탐욕스러운 목소리로 녹음기 속에서 말했습니다. 애 하나 키워주는 값치고는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강 회장님. 도윤이 녹음기를 바닥으로 던져버리며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부 가짜였어. 내 인생 전체가 그 괴물 같은 놈이 만든 연극이었단 말이야. 태호가 도윤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며 눈을 맞췄습니다. 형, 정신 차려.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그놈들한테 복수해야지. 그때 벽에 걸린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며 세 사람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원고를 읽으며 보도했습니다. 강력계 강도윤 형사가 동료 형사를 살해하고 범죄자와 공모해 도주 중입니다. 발견 즉시 신고 바랍니다. 도윤이 허망한 눈으로 화면 속 자신의 사진을 바라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살인 누명이라니 박 반장이 결국 나를 버렸구나. 정세진이 창밖을 살피며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경찰 전체가 당신들 적이에요. 강 회장이 경찰 수뇌부까지 다 손을 써뒀거든요. 태호가 도윤의 허리춤에서 권총을 빼서 자신의 허리에 차며 말했습니다. 이제 형사 노릇 끝났어. 도윤아, 나랑 똑같은 도망자 신세라고. 도윤이 젖은 눈을 닦아내며 단호한 표정으로 정세진을 쳐다봤습니다. 강 회장 그놈 비자금 장부 어디 있어? 그거 터뜨리면 상황 역전시킬 수 있잖아. 정세진이 품 안에서 USB 메모리 하나를 꺼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장부 위치는 알지만 저택 내부 서버에 직접 접속해야만 열 수 있는 보안이 걸려 있어요. 침투 기술이 필요하죠. 태호가 도윤의 어깨에 팔을 올리며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침투라면 이 몸이 전공이지. 형은 가서 경찰들 시선이나 끌어. 도윤이 고개를 저으며 태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 나도 같이 간다. 내 기술 나한테도 가르쳐줘. 두 형제는 정세진이 마련해준 비밀거처로 이동해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태호가 도윤의 발걸음을 교정해주며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형사님들은 발소리가 너무 커서 탈이야. 뒤꿈치부터 닿지 말고 발가락 끝으로 고양이처럼 걸어봐. 도윤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태호의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 넌 이런 생활을 평생 해온 거야? 태호가 씁쓸하게 웃으며 벽을 타는 시범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안 잡히고 먹고 살려면 몸으로 익혀야 했지. 형은 총 쏘는 법이나 제대로 가르쳐줘. 도윤이 태호의 손에 훈련용 권총을 쥐어주며 총구의 방향을 잡아주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길 때는 숨을 참고 손가락 끝에만 힘을 줘야 해. 떨지 말고. 태호가 도윤의 가르침대로 관역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며 물었습니다. 형, 우리 엄마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도윤이 태호의 옆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켜주겠다고 말해야지. 정세진이 노트북 화면을 두드리다 두 사람을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강 회장 저택 도면 확보했어요. 내일 모레 창립기념 파티가 열리는데 그때가 유일한 기회예요. 도윤과 태호가 정세진의 곁으로 다가와 화면 속 복잡한 구조도를 응시했습니다. 도윤이 입술을 깨물며 비장한 목소리로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좋아, 가서 그 악마 같은 놈의 가면을 온 세상에 벗겨버리자. 다음 날 저녁 8시, 세 사람은 정세진의 안내를 받아 도심 변두리의 한 낡은 건물을 찾았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라는 팻말이 빗둘게 걸려 있었죠. 정세진이 낡은 철문을 밀며 도윤과 태호에게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배식대에서 국을 푸고 있는 분이 은숙 씨예요. 35년 전 그 병원의 간호조무사였죠. 도윤이 긴장된 표정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태호가 도윤의 뒤를 따르며 주변의 노숙인들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살폈습니다. 은숙이 국자를 들고 손님을 맞이하려다 도윤과 태호의 얼굴을 보고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은숙이 들고 있던 커다란 국자와 식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은숙이 자신의 눈을 비비며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죽은 아이들이 어떻게 여기에 살아 돌아온 거야. 도윤이 바닥에 떨어진 식판을 주워주며 은숙의 떨리는 손을 붙잡았습니다. 도윤이 은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은숙 씨, 진정하세요. 저희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셔야 해요. 태호가 은숙의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굽히며 낮게 응조렸습니다. 우리 얼굴을 봐요. 당신이 불길 속에 버렸던 그 아이들이 이렇게 커서 당신 앞에 서 있잖아. 은숙이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숙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과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강 회장이 시켰어요. 기록실에 불을 지르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산모들이 살려달라고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도윤이 주먹을 꽉 쥐며 은숙의 고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태호가 은숙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분노를 억누르고 외쳤습니다. 돈 때문에 우리 인생을 지옥으로 보냈다는 거야? 그 잘난 돈 때문에 우리 엄마랑 우리를 찢어놨어. 은숙이 눈물을 닦으며 선반 아래 숨겨두었던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은숙이 상자 안에서 빛바랜 장부 하나를 꺼내 도윤에게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강 회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증거예요. 아이들의 신분을 바꾼 기록과 금고, 암호가 적혀 있어요. 원본은 강 회장의 별장 비밀방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도윤이 장부를 품에 소중히 안으며 은숙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습니다. 도윤이 은숙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숙 씨, 당신의 이 용기가 우리 형제에게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태호가 장부의 암호를 확인하며 도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세진이 가방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은숙의 증언을 모두 담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세진이 도윤을 쳐다보며 비장한 표정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제 증거의 위치를 알았으니 침투 작전을 짜야 해요. 태호 씨의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비밀 거처로 돌아온 도윤이 태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이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태호에게 부탁했습니다. 태호야, 나한테 그 금고 여는 기술 좀 가르쳐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태호가 코웃음을 치며 도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형사님이 도둑질 기술을 배우겠다고? 경찰 배지 떼더니 아주 사람이 달라졌네. 도윤이 쓴웃음을 지으며 태호가 건네준 연습용 자물쇠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배지만 떼면 나도 그냥 평범한 인간이야. 동생한테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지. 태호가 도윤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자물쇠의 진동을 느끼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태호가 먼 곳을 응시하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습니다.
난 보육원에서 도둑질 안 하면 매 맞고 굶어야 했어. 형처럼 따뜻한 밥 먹고 공부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형이랑 마주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이상하네. 도윤이 태호의 손을 잡고 형다운 따뜻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태호야. 나만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게 너무 미안해서 가슴이 미어져. 그때 거처의 창문이 깨지며 화염병 하나가 방 안으로 날아들어왔습니다. 도윤이 태호를 바닥으로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엎드려. 강 회장이 보낸 놈들이야. 검은 정장을 입은 괴한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문을 부수며 들이닥쳤습니다. 도윤은 태호에게 배운 은신 기술로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가 적의 뒤를 공격했습니다. 태호는 날렵한 몸놀림으로 식탁 의자를 집어 던지며 괴한들의 시선을 분산시켰습니다. 도윤이 괴한 한 명의 팔을 꺾어 바닥에 꽂으며 외쳤습니다. 태호야, 뒷문 확보해. 세진 씨 데리고 먼저 나가. 전투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태호가 바닥에 떨어진 괴한의 소지품을 확인했습니다. 태호가 낡은 가죽 지갑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하고는 도윤을 불렀습니다. 태호가 사진을 도윤의 눈앞에 보여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이것 봐. 우리 생모 사진이야. 이놈들이 우리 엄마 사진을 왜 가지고 있는 거지?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 쌍둥이를 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사진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억지로 삼키고 결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찾으려고 평생을 헤매셨을 거야. 반드시 살아서 엄마를 만나러 가자. 정세진이 밖에서 대기하던 차의 경적을 울리며 두 사람을 재촉했습니다. 도윤과 태호는 불길이 치솟는 거처를 뒤로하고 강 회장의 요새를 향해 거침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심야의 정적이 흐르는 강 회장의 비밀 별장은 거대한 요새처럼 차가운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무전기 이어폰을 매만지며 별장 외벽 아래 몸을 숨긴 태호에게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태호야, 지금이야. 정문 초소 인원들이 교대하는 틈을 타서 왼쪽 담장으로 붙어. 태호가 고양이처럼 가볍게 담장을 뛰어넘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도윤아. 이 정도 보안 시스템은 나한테 껌껌한 밤에 눈 감고 걷는 것보다 쉬우니까. 도윤이 적외선 망원경으로 경비원들의 동선을 살피며 다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하니까 복도 끝에 2명 더 있어. 내가 환풍구 쪽으로 연막탄을 던져서 시선을 끌 테니까 너는 곧장 집무실로 뛰어. 태호가 몸을 낮게 엎드린 채 어둠 속으로 녹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형, 나 믿지? 금고 열리는 소리 들리면 바로 신호 보낼게. 태호가 강 회장의 집무실 문을 소리 없이 열고 들어가 거대한 액자 뒤에 숨겨진 금고 앞에 섰습니다. 태호가 청진기를 금고 다이얼에 갖다 대고 손가락 끝에 미세한 진동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다이얼이 돌아가는 기계적인 마찰음이 태호의 귓가를 자극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죠. 태호가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닦으며 다이얼을 마지막으로 돌리자 묵직한 철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태호가 금고 안에 서류 뭉치들을 꺼내며 흥분 섞인 목소리로 무전기에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열었어. 여기 35년치 신분 조작 장부랑 뇌물 리스트가 다 있어. 은숙 씨가 말한 그 수첩도 찾았다고. 도윤이 별장 뒤편에서 몰려오는 사설 경호원들을 발견하고 권총을 고쳐주며 외쳤습니다. 잘했다 태호야. 얼른 창문으로 뛰어내려. 내가 여기서 시간을 벌 테니까 세진 씨 차로 바로 가. 도윤이 달려드는 용병의 팔을 낚아채 바닥에 꽂으며 날카로운 발차기로 뒤따르던 적을 제압했습니다.
도윤이 쏟아지는 주먹을 피하며 상대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강 회장 어디 있어? 너희들 주인 지금 어디 숨어서 떨고 있냐고. 용병이 피 묻은 침을 뱉으며 달려들자 도윤이 그의 급소를 가격해 단숨에 잠재웠습니다. 그 시각 정세진이 별장박 뺀 차량 안에서 노트북 자판을 맹렬히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 지금이에요. 확보한 증거물 영상 송출 시작합니다. 전 국민이 강 회장의 실체를 보게 될 거예요. 정세진이 전송 버튼을 누르자 별장 내부의 모든 모니터와 대형 전광판에 강 회장의 비리 장부가 실시간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이 잠옷 차림으로 집무실에 나타나 화면을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야?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당장 저거 꺼. 다 죽여버릴 거야. 도윤이 강 회장의 앞을 가로막으며 총구를 겨누고 서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 당신의 그 더러운 연극은 이제 끝났어. 온 세상이 당신이 저지른 짓을 다 보고 있다고. 강 회장이 뒷걸음질을 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돈은 얼마든지 줄게. 제발 저 방송 좀 멈춰다오. 도윤이 강 회장의 발치를 향해 위협 사격을 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입 닥쳐. 당신이 준 돈은 우리 엄마 눈물이고 내 동생의 피눈물이었어. 죽어서라도 사죄해. 태호가 창문을 깨고 들어와 도윤의 옆에 서서 강 회장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태호가 강 회장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으며 멸시하는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우리 할인이가 왜 아픈지도 내가 제일 잘 알겠지? 너 같은 괴물은 지옥도 아까워.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형제는 한강 둔치의 한적한 벤치에 앉아 거친 숨을 골랐습니다. 태호가 편의점에서 사온 비닐봉지에서 미지근한 캔커피 2개를 꺼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태호가 캔을 따며 도윤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대고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형, 우리 진짜 이긴 거 맞지? 이제 도망 안 가도 되는 거지? 도윤이 태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캔커피를 들이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태호야. 이제 누구도 우리를 가짜 인생으로 살게 못해. 너 정가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줄게. 태호가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진동하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태호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기쁨에 겨워 도윤의 팔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형, 이것 봐. 할인이 수술 경과가 너무 좋대. 이제 금방 일어날 수 있대. 도윤이 태호의 휴대전화 속 할인의 사진을 보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이 태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축하를 건넸습니다. 다행이다 태호야. 할인이 태어나면 우리 셋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형이 쏜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온함 속에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짧은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태호가 도윤의 손을 꼭 잡으며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습니다. 형이라고 부르는 거 생각보다 기분 나쁘지 않네. 고마워 형. 도윤이 태호의 손을 마주 잡으며 굳은 약속을 하듯 대답했습니다. 나도 고맙다 태호야. 내 동생으로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때 도윤의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짧고 강한 진동음과 함께 메시지 알림을 울렸습니다. 도윤이 아무 생각 없이 메시지를 열었다가 그대로 얼어붙어 손에서 캔커피를 떨어뜨렸습니다. 메시지에는 할인이가 입을 테이프로 막힌 채 낯선 창고 의자에 묶여있는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강 회장의 수아가 할인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비열한 목소리로 짓거렸습니다. 증거 원본 가지고 1시간 내로 지정된 장소로 와라.
안 그러면 이 꼬맹이 목숨은 보장 못한다. 태호가 도윤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서 화면을 확인하고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태호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할인아. 우리 할인이 어떡해. 도윤아, 내가 죽일 놈이야. 나 때문에 우리 애가. 도윤이 태호의 뺨을 세게 내리치며 그의 정신을 가다듬게 하려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 이재윤. 울고 있을 시간 없어. 지금 바로 할인이 구하러 가야 해. 도윤이 주먹을 불끈 쥐며 멀리 보이는 도심의 불빛을 향해 살기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도윤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가 밤 공기를 차갑게 얼려버릴 듯 했습니다. 도윤이 태호를 일으켜 세우며 차 열쇠를 꽉 쥐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 그놈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모양인데 내 조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 손으로 찢어버리겠어. 태호가 눈물을 닦으며 도윤의 뒤를 따라 차로 달려가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두 형제의 차가 비명 같은 엔진 소리를 내며 밤의 어둠 속으로 맹렬하게 돌진했습니다. 비명 같은 엔진 소리를 내며 달리던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도윤이 운전대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휴대전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태호가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팔을 붙잡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거 꿈 아니지? 우리 할인이 저기서 무서워하고 있잖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해? 도윤이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오게 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재윤아,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내가 무너지면 할인이는 정말 끝이야. 내 눈 똑바로 봐. 태호가 제 이름이 아닌 본명으로 불리자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가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이를 악물고 덧붙였습니다. 알았어, 형. 나 안 울어. 할인이만 살릴 수 있다면 나 죽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제발 방법 좀 찾아줘. 그때 도윤의 휴대전화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도윤이 침을 삼키며 스피커폰을 켰고 강 회장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차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강 회장이 여유로운 목소리로 수화기 너머에서 짓거렸습니다. 도윤아, 내 동생이랑 아주 보기 좋더구나. 그런데 어쩌니? 그 증거물 원본들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저 꼬맹이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거야. 도윤이 목등을 세우며 분노를 억누르고 낮게 응조렸습니다. 아이를 건드리는 건 반칙이잖아. 당신도 자식이 죽어서 그 난리를 친 인간 아니었어? 할인이는 건드리지 마. 강 회장이 코웃음을 치며 더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지만 저 애는 아직 살아있지 않니? 1시간 주마. 도심 가스 저장고로 증거물 다 챙겨서 와라. 경찰이나 세진이라는 계집애가 보이면 그 즉시 저장고를 통째로 날려버릴 테니까. 전화가 끊기자마자 도윤의 차 뒤로 경찰차 여러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따라붙었습니다. 도윤이 백미러를 확인하며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습니다. 태호가 뒤를 돌아보며 겁에 질린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왜 경찰들이 우리를 쫓아오는 거야? 우리가 범인 잡은 거 세상 사람들이 다 봤잖아. 도윤이 핸들을 꺾으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박 반장이 움직인 거야. 내가 동생이랑 짜고 동료를 죽였다고 다시 누명을 씌운 모양이다. 경찰차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고 박 반장의 목소리가 도로 위를 울렸습니다. 박 반장이 도주를 멈추라며 위협적으로 외쳤습니다. 강도윤 형사, 너는 지금 살인 및 증거물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 대상이다. 당장 차 세우고 투항해. 도윤은 동료였던 이들의 추격을 피해 골목길로 차를 몰아넣었습니다. 정세진의 소식이 궁금해 전화를 걸었지만
수신음만 공허하게 이어질 뿐이었죠. 태호가 초조한 듯 손톱을 깨물며 도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세진 씨는 왜 전화를 안 받아? 설마 그쪽도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도윤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근처 공중전화 박스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도윤이 차에서 내려 정세진의 거처로 전화를 걸자 낯선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괴한이 비웃으며 도윤에게 승전보를 전하듯 말했습니다. 정세진 기자는 지금 우리랑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다. 그 여자 살리고 싶으면 입 닥치고 강 회장님 지시대로 움직여. 도윤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태호가 차에서 내려 도윤의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태호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형, 우리 정말 끝난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보고 범죄자래. 방송도 다 내려가고 우리 편은 아무도 없어. 도윤이 고개를 들어 태호를 보며 피눈물을 삼키듯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형사라고 자만했어. 내 법이, 내 정의가 이렇게 힘없이 무너질 줄은 몰랐다. 태호가 도윤의 옷깃을 잡으며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형, 나 죽여도 돼. 아니, 나를 강 회장한테 넘기고 할인이만 데려와. 제발 우리 애만 살려줘. 밤 공기가 차갑게 형제의 살결을 파고들었습니다. 강 회장이 보낸 메시지에는 할인이 가스밸브 옆에 묶여있는 사진이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강 회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 도윤의 자존심을 짓밟는 제안을 던졌습니다. 도윤아, 선택해라. 내 동생 재윤이를 내 손으로 죽이고 증거를 가져오면 할인이는 살려주마. 어차피 그놈은 범죄자 아니냐? 너는 다시 훌륭한 형사로 돌아올 수 있어. 태호가 도윤의 휴대전화 너머로 들리는 말을 듣고는 도윤의 허리춤에서 권총을 뺏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태호가 도윤의 눈을 똑바로 보며 결연하게 소리쳤습니다. 형, 쏴. 어서 나를 쏘라고. 그래서 우리 할인이 살려야 할 거 아니야. 빨리 쏴. 도윤이 태호의 팔을 거칠게 쳐내며 그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도윤이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태호의 얼굴을 보며 일갈했습니다. 너 미쳤어? 내가 너를 어떻게 찾았는데 내가 너를 또 잃으라고? 태호가 도윤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떡해? 우리 할인이 저러다 죽으면 나는 평생 어떻게 살아? 형이 내 아빠야? 왜 내 인생 마음대로 정해? 도윤이 태호의 머리를 자기 가슴에 꽉 끌어안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이 태호의 등에 손을 얹고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한테 계획이 있어. 이판사판이다. 강 회장 그 인간이 우리 얼굴이 똑같다는 걸 잊었나 본데 그게 우리한테 유일한 무기야. 도윤은 자신의 정복과 태호의 낡은 가죽 재킷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이 태호의 눈을 보며 비장한 각오를 전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야, 옷 바꿔 입자. 내가 되고 내가 되는 거야. 저 악마 같은 인간의 눈을 우리가 직접 속여보자. 태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도윤이 건네는 경찰 정복을 받아들었습니다. 도윤이 자신의 배지를 태호의 가슴에 달아주며 덧붙였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강력계 형사 강도윤이다. 나는 지하세계의 도둑 이재윤이 될 거고 이게 우리가 할인이를 구할 마지막 방법이야. 형제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옷을 바꿔 입으며 거울처럼 마주 섰습니다. 도윤이 태호의 어깨를 꽉 쥐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절대 겁먹지 마. 내 파트너 성우 형한테만 연락해. 그 형은 끝까지 내 편이야.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진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심 가스 저장고 입구에 태호의 가죽 재킷을 입은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도윤은 일부러 어깨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거친 걸음걸이로 강 회장의 부하들이 대기 중인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죠. 사설 용병들이 도윤의 앞을 가로막으며 몸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귀찮다는 듯 용병의 손을 뿌리치며 쉰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이거나, 우리 할인이 어디 있어? 강 회장 나오라고 해. 저장고 깊숙한 곳에서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강 회장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강 회장이 도윤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재윤아, 내 형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니? 도윤이는 겁이 나서 도망이라도 친 거야? 도윤이 가슴 주머니에서 증거물이 담긴 장부 원본을 꺼내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형은 지금 자수하러 갔어. 이거 줄 테니까 우리 할인이부터 내놔. 약속했잖아. 강 회장이 장부를 뺏으려 손을 뻗으며 도윤의 뺨을 툭툭 쳤습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동생을 위해 모든 걸 버리다니 아주 감동적이야. 그 시각 도윤의 경찰 정복을 입은 태호가 도윤의 파트너 성우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성우가 도윤의 옷을 입은 태호를 보며 권총을 겨누고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도윤아, 아니 너 태호지?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 형 어디 있어? 태호가 성우 앞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성우 형님, 제발 한 번만 저를 믿어주세요. 지금 우리 형이 저 대신 죽으러 갔단 말이에요. 성우가 총을 내리지 못한 채 흔들리는 눈빛으로 태호를 쳐다봤습니다. 태호가 도윤의 경찰 배지를 성우의 손에 쥐어주며 간절하게 덧붙였습니다. 형이 그랬어요. 성우 형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유일한 사람이라고요. 우리 할인이랑 형 좀 살려주세요. 다시 가스 저장고 안 강 회장이 장부를 넘겨받고는 만족스러운 듯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강 회장이 의자에 묶인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도윤에게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너만 죽으면 완벽해지겠구나. 내 형이 널 죽였다고 하면 도윤이도 영원히 끝나는 거니까. 도윤이 입술을 깨물며 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35년 전에도 그랬습니까? 우리를 훔쳐다가 당신 장난감으로 쓴 게 그렇게 즐거웠냐고. 강 회장이 도윤의 셔츠 단추 속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한 채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즐거웠지. 누구는 형사가 되고 누구는 도둑놈이 되어 서로를 잡아먹으려 드는 꼴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알아? 강 회장이 총을 꺼내 도윤의 이마에 겨누는 순간 저장고 천장의 환풍구가 부서지며 섬광탄이 터졌습니다. 눈을 찌르는 빛 사이로 도윤의 정복을 입은 태호와 성우가 이끄는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성우가 공중에 공포탄을 쏘며 강 회장과 용병들에게 일갈했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무기 버리고 손머리 위로 올려. 강 회장, 당신은 이제 끝났어. 강 회장이 당황해서 할인을 인질로 잡으려 했으나 도윤이 더 빠르게 몸을 날려 강 회장의 손목을 꺾었습니다. 도윤이 강 회장을 바닥에 맺히며 그의 가슴에 무릎을 올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우리 얼굴이 똑같다는 게 내 놈을 잡을 유일한 무기라고. 태호가 울면서 달려가 할인의 몸을 묶은 밧줄을 칼로 끊어냈습니다. 할인이 태호의 품에 안기며 아빠라고 부르자 태호가 아이를 꽉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태호가 할인의 얼굴에 묻은 먼지를 닦아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인아, 아빠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이제 괜찮아. 아빠가 다 미안해. 성우가 수갑을 꺼내 강 회장의 손목을 거칠게 채우며 도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가 강 회장을 끌고 나가며
주변 경찰들에게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박 반장도 공범이다. 경찰서로 도주하는 놈들 한 명도 놓치지 말고 다 잡아들여. 저장고 밖에서는 도망치려던 박 반장이 다른 형사들에 의해 이미 제압당하고 있었습니다. 박 반장이 흙바닥에 얼굴을 박은 채 도윤을 보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잘못했다. 강 회장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정을 봐서 한 번만 받아오. 도윤이 박 반장의 앞에 서서 그의 가슴에 달린 경찰 배지를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도윤이 배지를 멀리 던져버리며 멸시하는 눈빛으로 박 반장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경찰을 말할 자격도 없어. 가서 내가 저지른 죗값이나 달게 받아. 정세진이 구급차에서 내려 의식을 회복한 모습으로 형제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세진이 태블릿 PC를 보여주며 도윤과 태호에게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방금 강 회장의 자백 영상이 경찰청 서버와 언론사에 실시간으로 전송됐어요. 이제 아무도 조작 못해요. 태호가 할인을 아는 채 도윤의 곁으로 와서 형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태호가 도윤의 경찰 정복 소매를 만지며 장난스럽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형, 이 옷 생각보다 좀 끼더라. 나중에 나한테 딱 맞는 걸로 하나 사줘야 해. 도윤이 태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처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도윤이 태호와 할인을 동시에 감싸 안으며 저물어가는 밤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거 다 사줄게. 이제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성우가 멀리서 두 형제를 보며 흐뭇한 표정으로 무전을 날렸습니다.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할인이 무사하고 강 회장 및 박 반장 신병 확보했습니다. 형제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가스 저장고의 차가운 철문을 뒤로하고 걸어 나왔습니다. 도윤의 가슴에 달린 카메라와 태호의 품에 안긴 할인은 그들이 지켜낸 소중한 진실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세상은 그들을 경찰과 도둑이 아닌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건 용감한 형제로 기억할 것입니다. 긴 밤이 지나고 멀리서 희미하게 새벽빛이 밝아오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한 달 뒤의 법정은 수많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발등을 붙일 틈조차 없이 북적였습니다. 도윤이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증인석에 서서 피고인석에 앉은 태호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판사가 두꺼운 판결문을 넘기며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증인 강도윤 형사는 피고인 이재윤이 강 회장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증언합니까? 도윤이 옷깃을 가다듬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재판장님. 이재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범죄 조직의 실체를 밝히는데 앞장섰습니다. 그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은 가난과 억울한 환경 때문이었음을 부디 참작해 주십시오. 태호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는 제 죗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제 딸 할인이에게만은 부끄러운 아빠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법정 안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본 뒤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이재윤을 징역형에 처하나 수사에 협조한 공로와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아울러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한다. 태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이 법정 아래로 내려가 태호의 어깨를 꽉 껴안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고생했다, 재윤아.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 할인이랑 같이 집으로 가자. 방청객석에서 할인이 달려나와 태호의 다리에 매달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랑 같이 있는 거야? 나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 태호가 할인을 번쩍 안아 올리며
할인의 통통한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미안해 할인아. 아빠가 늦었지? 이제 아빠가 우리 할인이 곁에서 절대 안 떠날게. 같은 시각 강 회장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의 차가운 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정세진이 교도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강 회장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강 회장님, 당신이 뺏은 아이들의 인생을 담은 제 책이 오늘 출간됐어요. 당신 재산도 전부 피해자들을 위해 쓰일 거예요. 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잡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당장 여기서 나가게 해. 정세진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냥 이름 없는 수감자일 뿐이에요. 영원히 그 안에서 당신이 저지른 짓을 기억하며 사세요. 며칠 뒤 오후 도윤과 태호는 할인의 손을 잡고 외곽의 한 조용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는 노년의 여인이 두 사람의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은숙이 옆에서 휠체어를 밀어주며 형제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걸음으로 여인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태호가 여인의 주름진 손을 맞잡으며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 재윤이에요. 엄마가 꿈속에서 불러주던 그 노래 듣고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쓰다듬으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내 강아지들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어머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35년 전의 그 자장가를 아주 천천히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까만 밤 별 하나가 입을 맞추면 우리 아기 꿈나라로 배를 타고 가네. 도윤과 태호가 어머니의 품등 파고들며 함께 그 노래를 나직하게 따라 불렀습니다. 할인이 어머니의 무릎 위에 머리를 기대고 이 신비로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노래가 참 예뻐요. 저도 이 노래 알아요. 아빠가 매일 불러줬거든요. 어머니가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예쁜 아가야. 이제 우리 아들들이랑 다 같이 맛있는 밥 먹으러 가자꾸나. 시간이 흘러 도윤은 경찰청 내부에 신설된 실종 아동 전담반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도윤이 사무실 책상에 놓인 태호와 할인의 사진을 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때 태호가 서류 뭉치를 들고 도윤의 사무실 문을 활기차게 열며 들어왔습니다. 태호가 도윤의 책상 위에 커피 두 잔을 내려놓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 팀장님, 이번에 접수된 실종 사건 자료 분석 끝냈어. 범인들 도주 경로 보니까 딱 견적 나오네. 도윤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태호가 건넨 서류를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이재윤 자문위원답네. 보안업체 운영하랴, 경찰 도와주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어. 태호가 도윤의 의자 팔걸이에 걸터 앉으며 장난스럽게 윙크를 해보였습니다. 할인이 학원비 벌려면 열심히 뛰어야지. 형, 오늘 퇴근하고 할인이랑 고기 먹기로 한 거 잊지 마.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걸이에 걸린 정복 상의를 걸쳤습니다. 도윤이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며 태호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당연하지. 자, 이제 출동하자. 우리 도움 기다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 두 형제는 같은 디자인의 정장을 입고 거울 속에 비친 똑같은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도윤이 태호의 어깨를 툭 치며 사무실 밖으로 앞장서서 걸어나갔습니다. 태호가 도윤의 뒤를 따르며 할인에게 전화를 걸어 씩씩하게 외쳤습니다. 딸, 아빠 지금 삼촌이랑 나쁜 놈들 혼내주러 간다.
저녁에 고기 잔뜩 사갈게. 경찰청 복도를 걷는 두 사람의 발소리가 하나처럼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긴 어둠을 뚫고 다시 만난 쌍둥이 형제는 이제 서로의 그림자가 되어 세상을 밝히는 길로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삶의 궤적을 그려야 했던 두 형제의 긴 여정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누군가의 비뚤어진 탐욕 때문에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남남으로 살아야 했던 도윤과 태호. 하지만 그들을 다시 묶어준 것은 차가운 법도 화려한 권력도 아닌 어머니의 품 안에서 듣던 작은 자장가 한 구절이었습니다. 범죄자와 형사라는 극단적인 경계에 서 있었지만 결국 서로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던졌던 두 사람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혹시 우리도 주변의 소중한 인연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밤입니다. 고난 끝에 되찾은 평범한 일상이 도윤과 태호, 그리고 하린이에게 따뜻한 봄볕처럼 오래도록 머물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